프리시즌 테스팅부터 개막전이었던 바레인 그랑프리, 그리고 이어진 사우디아라비아 그랑프리까지만 하더라도 2024 시즌은 2023 시즌과 비슷한 양상을 띠거나 혹은 더 흥미가 떨어지는 레드불의 독주로 마무리가 될 거라는 예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레드불은 확실한 약점을 드러냈고 마이애미, 이몰라, 모나코, 캐나다보다는 조금 더 레드불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스페인 그랑프리에서는 다시 한번 건재함을 보여줄 거라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FP 세션부터 퀄리파잉까지 생각보다 레드불의 페이스는 다른 팀들을 압도하지 못했고 맥스 베르스타펜은 맥라렌의 랜도 노리스에게 밀려 폴 포지션을 차지하지 못한 채 2번 그리드에서 메인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퀄리파잉 직전 맥라렌의 모터홈에서 화재가 일어났지만 다행히 금방 진압되면서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퀄리파잉을 준비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리스는 자신의 커리어 두 번째 폴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르스타펜은 두 번째 랩 만에 선두를 탈환했고 스타트에서 실수를 한 노리스는 과감한 타이어 작전을 통해 우승이 아니면 포디움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도박을 했음에도 2등을 차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메르세데스의 루이스 해밀턴이 레이스 전부터 준비한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하면서 3등으로 체커 플래그를 받았고 2023 시즌 멕시코 그랑프리 이후 오랜만에 포디움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레이스 초반 과감한 언더컷 작전을 시도한 메르세데스의 조지 러셀은 타이어를 마지막까지 관리할 수밖에 없었고 팀메이트인 해밀턴에게 추월당하며 4등을, 그리고 페라리의 부진 아닌 부진이 캐나다에서부터 이어지면서 샤를이 5등, 카를로스 사인즈가 6등을, 퀄리파잉에서 큰 실수를 두 번이나 범하며 일찌감치 포디움에서 멀어진 맥라렌의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7등, 캐나다 그랑프리에서 받은 그리드 페널티 때문에 11번 그리드에서 레이스를 시작한 레드불의 세르히오 페레즈가 8등, 그리고 어느새 페이스를 회복하기 시작한 알핀의 피에르 가슬리와 에스타반 오콘이 각각 9등과 10등을 차지하며 알핀은 더블 포인트를 기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도 전체적인 레이스 리뷰가 아닌 흥미로웠던 뒷이야기들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스페인 그랑프리를 앞두고 레드불은 소규모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이드포드의 흡입구에 세로 부분의 모양이 바뀌었고 이로 인해 엔진의 냉각 효율을 높이면서 엔진 커버의 디자인도 변형되었습니다. 레드불은 유럽의 여름 폭염에 대비해 엔진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간단한 업그레이드라고 설명했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흡입구의 모양이 바뀌면서 사이드포드의 전체적인 디자인 방향성이 바뀔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이로 인해 플로어 디자인에도 변화가 있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레드불은 리어윙과 빔윙의 디자인에도 변화를 줬습니다. 캐나다 그랑프리에서 부진했던 페라리는 예정보다 더 빨리 스페인 그랑프리에서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도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이드포드의 디자인을 변경하면서 시즌 중후반부에 도입될 것으로 예정된 플로어와의 시너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준비를 했고 헤일로의 후방 부분, 드라이버의 시트 바로 뒤에 위치한 코브라 윙렛도 공개되었습니다. 그 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고 헤일로의 밑부분의 높이와 비슷해졌습니다. 헤일로를 통과하면서 생기는 볼텍스의 흐름을 더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디자인이라는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나코에서 사용한 하이 다운포스 리어윙과 이몰라에서 사용한 미디엄 다운포스 리어윙을 섞어놓은 듯한 애매한 스펙의 리어윙도 스페인 그랑프리에서 도입되었습니다. 한편 FIA의 공식 문서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는 스페인 그랑프리에서 새로운 업그레이드 파츠들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메르세데스는 이번 그랑프리에서 새로운 플로어를 준비해 사용했습니다. FIA의 스포팅 레귤레이션 조항 19.1C에 따르면 모든 참가팀들은 새로운 바디워크나 공기 역학적으로 차에 새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번 시즌 아직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모든 파츠들을 미리 보고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메르세데스의 새로운 플로어는 이번 시즌 이미 사용된 플로어와 완전히 똑같은 디자인이었지만 이전 스펙보다 훨씬 더 가벼운 경량화에 성공한 플로어였습니다. 규정에는 공기 역학적으로 새로운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차의 새로운 바디워크만 FIA에게 보고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었기에 새로운 파츠여도 디자인이 바뀌지 않아 공기 역학적인 면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영향을 주는 파츠가 아니라면 이 조항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스페인 그랑프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준비한 팀은 비자 캐슈의 말비였습니다. 브레이크 덕트 디자인이 예전 스펙으로 다시 변경되었고 엔진 커버, 사이드 포드, 플로어, 하이 다운포스와 미디엄 다운포스 서킷에 맞춘 새로운 리어윙을 포함한 업그레이드 패키지였지만 유키 치노다와 다니엘 리카르도 모두 퀄리파잉에서 Q2에 진출하는 데 실패했고 메인 레이스에서도 리카르도가 15등, 치노다가 19등에 그치며 페이스를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업그레이드에 대해 치노다는 차의 반응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업그레이드 패키지 자체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느껴졌기에 이번 주말에만 국한된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시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해답을 찾지 못했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캐나다 그랑프리에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부진을 겪은 페라리가 스페인에서도 새로운 업그레이드 패키지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포디움에 오르는 데 실패했습니다. 전체적인 차량 밸런스에 문제가 있어 보였고, 이에 대해 카를로스 사인즈는 고속 코너에서 차량 밸런스를 잡기가 어려웠다. 아직도 차가 고속 코너에서 폴포싱 문제로 크게 요동치고 있어서 페이스를 유지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그리고 고속 코너가 이어지는 3번 섹터에서 타이어의 마모도 꽤 심했던 것 같다. 그라운드 에펙트 규정이 도입된 지 3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맥라렌과 레드불은 전혀 그런 문제로 고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페라리의 차량 밸런스 문제와 부진은 샤를의 돌발 행동에도 영향을 준 것 같았습니다. FP3 세션 막판, 샤를의 앞을 달리고 있던 노리스는 6번 코너 탈출 구간에서 안쪽으로 붙으며 뒤에서 따라오던 샤를을 앞으로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지만, 샤를은 노리스를 의도적으로 따라가며 살짝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비슷한 구간에서 에스턴 마틴의 랜스 스트롤은 자신의 앞을 달리고 있던 해밀턴이 의도적으로 페이스가 더 빠른 자신을 앞으로 보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5번 코너 바깥으로 빠져 공간을 내주려던 해밀턴을 무리해서 따라가다가 부딪혔고, 해밀턴은 데미지 없이 코너를 빠져나왔지만 스트롤은 플로어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세션이 끝나고 샤를과 스트롤 둘 다 스튜어드들에게 소환되었고, 놀랍게도 샤를과 스트롤 모두 사고를 내기 전 노리스와 해밀턴이 공간을 내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보복하려 일부러 추월하지 않고 부딪혔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2017년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에서 페라리의 세바스찬 베텔이 앞서가는 루이스 해밀턴이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사고를 유도했다고 생각했고, 보복을 하기 위해 해밀턴이 옆으로 붙어 타이어끼리 부딪히게 만든 사고와 비교될 만한 상황이었고, 비록 메인 레이스가 아닌 FP3 상황이었지만 샤를과 스토를 둘 다 페널티를 받지 않고 경고만 받은 채 이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당시 베텔이 10초 페널티와 라이센스 페널티 포인트 3점을 받은 것과는 비교되는 판결이었습니다. 스튜어드들은 샤를과 스트롤의 돌발 행동을 인정했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정도로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의도적으로 부딪히는 게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라면 이번 시즌 하스의 케빈 마그누센에게 부과된 페널티 포인트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인 레이스 시작과 동시에 좋지 않은 스타트를 한 노리스가 안쪽 라인을 잡은 베르스타펜을 무리해서 수비하려고 안쪽으로 파고들었고, 이 틈을 놓치지 않고 4번 그리드에서 출발한 러셀이 바깥쪽으로 열린 공간을 차지하며 1번 코너에서 선두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노리스는 베르스타펜을 트랙 바깥의 잔디밭 부분까지 밀어내며 필사적으로 순위를 지키려 했지만 베르스타펜에게 추월당하며 3등으로 밀려났습니다. 베르스타펜은 침착하게 순위를 지켰고, 두 번째 랩이 끝나고 세 번째 랩이 시작하는 메인 스트레이트 구간에서 DRS를 이용해 손쉽게 러셀을 추월하며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베르스타펜은 두 번째 랩에서 러셀을 추월했기에 오늘 우승할 수 있었다. 노리스와의 거리를 벌리며 시간을 벌 수 있었고, 첫 번째 타이어 세트를 이용해 굉장히 공격적으로 페이스를 올렸다. 덕분에 노리스보다 먼저 피트인하고도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맥라렌은 우리보다 조금 더 빨랐고 타이어 관리도 더 잘 되었기에 남은 시즌이 걱정되긴 하지만 오늘 우리의 작전은 완벽했다. 이런 레이스가 내 개인 기록보다는 전체적인 F1 흥행에 도움이 된다는 걸 이해하지만 성능 저하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하고, 더 이상 레드불이 가장 빠른 차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건 사실이기에 레이스 시작부터 체커 플래그까지 내가 가진 모든 걸 쏟아 부어야 했다. 만약 스타트 장면에서 노리스를 추월하지 못했다면 이번 그랑프리는 우승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편 2등을 차지한 노리스는 선두를 빼앗긴 뒤에도 마모가 심한 스페인에서 큰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언더컷을 시도한 드라이버들을 커버하기보다는 앞서가는 베르스타펜을 상대로 최대한 타이어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작전을 선택하며 그랑프리 우승을 위한 집념을 보여줬습니다. 베르스타펜이 첫 번째 소프트 타이어를 17번째 랩에 피트인하며 교체했지만 노리스는 6바퀴를 더 달린 뒤 피트인하며 미디엄 타이어로 교체했고, 베르스타펜의 미디엄 타이어보다 더 많은 타이어 그립 이득을 챙기며 뒤에서부터 추격해왔습니다. 노리스와 베르스타펜의 거리는 10초에서 5초까지 줄어들었고, 베르스타펜은 44번째 랩에 다시 한번 피트인하며 아껴왔던 새로운 소프트 타이어 세트로 교체했습니다. 노리스는 베르스타펜보다 3바퀴를 더 달린 뒤 이미 다른 세션에서 사용한 소프트 타이어로 교체한 뒤 베르스타펜과의 거리를 9초에서 2.2초까지 좁히는 데 성공했지만 결국 2등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노리스는 최선의 스타트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악의 스타트도 아니었다. 러셀은 슬립스트림을 완벽하게 사용했고 내가 앞에 없었더라도 무리 없이 1번 코너에서 베르스타펜을 추월했을 것이다. 내 순위보다는 1등과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났는지가 더 중요하고 이전에 열린 그랑프리보다 그 차이가 더 늘어났기에 기분이 좋지만은 않다. 다른 사람한테 진 것도 아니고 베르스타펜에게 졌기에 더 허탈하다. 오늘 우리는 가장 빠른 차를 갖고 있었고 레이스 시작부터 체커 플래그까지 페이스가 떨어지지 않았다.
순위가 밀린 뒤 앞서가는 차들을 추월하면서 더티 에어를 뚫어야 했기에 많은 손해를 봤다. 내 실력이 부족했기에 우승하지 못했고 오늘은 우승할 만한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를 놓쳤다는 게 아쉽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편 지난 시즌 다크호스로 급부상했던 에스턴 마틴은 이번 시즌 점점 페이스가 떨어지며 포인트권 밖으로 밀려나기 시작했고, 페르난도 알론소는 자신의 홈 그랑프리에서 11번 그리드에서 출발해 12등으로 포인트를 획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알론소는 페이스가 너무나도 부족했기에 포인트를 획득하지 못한 게 당연하다. 코너에서는 그립이 전혀 없었고 차는 계속해서 미끄러졌기에 타이어는 금방 마모되기 시작했다. 오스트리아와 실버스톤도 스페인과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기에 쉽지 않은 레이스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기에 이제는 입으로만 떠들기보단 더 많은 노력을 통해 결과를 내야 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한편 로렌스 스트롤은 이번 시즌을 끝으로 레드불을 떠나는 아드리안 뉴이를 에스턴 마틴의 헤드쿼터와 팩토리로 초대해 비공개 투어를 했고, 에스턴 마틴의 젊음과 혁신이 뉴이에게 큰 어필이 될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맥라렌의 페이스가 레드불을 꽤 많이 따라잡은 것이 다시 한번 스페인에서 확인되었고, 이어지는 오스트리아, 실버스톤도 긴 고속 코너들이 질비한 서킷이기에 레드불과 맥라렌은 치열한 경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나다에서 부진했던 페라리는 스페인에서 반등하지 못하면서 부진이 장기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오스트리아에서 페이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이 지난 시즌보다 더 재미없을 거라 예상되었지만 거의 모든 레이스가 마지막 랩까지 재밌는 볼거리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가운데 과연 오스트리아에서는 어떤 재밌는 레이스가 펼쳐질지 기대하며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